안녕하세요. 이번 강좌는 교재 274페이지 137번부터인데 서브부터 강제수사 구속에서부터 모든 거 한번 정리해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속과 관련해서는 서브 56번에서 상사비계 요건이고 구속사유는 이제 도주인 이렇게 외워두면 돼요. 구속사유 도주인 전체로 상사비다. 범죄 혐의의 상당성은 객관적 혐의를 말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이 중재위는 구속 시 고려사항이고요. 바로 이렇게 중재위는 고려사항일 뿐 독자적인 구속사유가 아니다. 그리고 네 번째, 체포 과정의 위법도 구속영장 발부 시 고려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긴급 체포를 하고, 그 다음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이런 형태가 우리가 이제 사후 구속영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원래 이제 이 긴급 체포가 위법했을 때 구속영장 청구하면은 이것도 구속도 위법해서 기각하라. 이런 식의 얘기가 위의 얘기인데 그 밑에 지문과 관련해서 이런 경우 있어요.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 48시간 내에 영장을 청구하면 여기서는 이제 영장 실질 심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지고 혹은 미체포 피의자에 대해서는 영장을 청구하는데 시간 제한이 없죠. 영장을 청구해서 이제 실질 심사를 이어가는데 이미 체포된 피의자에게 이렇게 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우리가 사후 구속영장이에요. 그리고 미체포 피의자에게 이렇게 영장을 청구하는 게 사전 구속영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양쪽에 좀 서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사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양식으로 딱 나오면은 어떤 체포의 위법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시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체크할 수 있어요. 48시간 내에 청구했는지. 그래서 체포된 후 청구된 사후 구속영장을 속여가지고 사전 구속영장으로 봐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위법하다. 그러니까 첫 번째 체포 과정의 위법성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미체포 피의자에 대해서 곧바로 영장이 청구된 것으로 보는 것은 위법하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피고인 구속 시 피고인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 구속 시의 72조는 또 변기 사유 비슷하게 돼 있어요. 범죄 사실 구속의 이후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고 여기 변자가 하나 빠졌네요. 변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된다 해서 변기 사유가 나오는데 다음 피고인 도망 시에는 제외 이렇게 돼 있는데 이 72조는 미란다 원칙 고지가 아니라 수소법원이 행하는 사전 청문 절차래요. 그러니까 수사 단계에서 영장 실질 심사와 같이 범죄 사실은 뭐고 왜 구속하는지 변호인 선임권 고지하고 판사 앞에서 한번 해봐라. 법관 앞에서 이렇게 하는 거고 또한 이런 것들은 수명 법관으로 하여금 진행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72조 절차는 수사와 달리 원칙적으로 생략할 수 없지만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거치지 않고 영장 발부에도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일부 생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다만 이 전부 또는 일부를 거치지 않고 하려면 이런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을 것으로 전제한다. 그래서 최근에 이 판례가 나온 거예요. 바로 피고인에 대한 1차 구속영장에 의한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 새롭게 병합된 사건이 모두 절차 그러니까 지금 예로 들면은 사기로 구속되어 있는데 구속기간이 거의 만료되어 있어요. 근데 무고죄로 구속 또 새로운 사실이 추가 기소가 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영장 청구가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중 구속이 가능하기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무고죄에 대해서 모두 절차만 진행되고 피고인은 모두 절차에서 모두 부인한다 이런 정도만 진술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별도의 사전 청문 절차 없이 범죄 사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72조 절차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보기 어렵다 해서 위법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 피고인 구속과 관련해서는 구속이 끝난 다음에 완료된 다음에 집행기관이 88조에 따라 공소사실과 변호인 선임권 변사를 고지하는데 이때 88조는 사후 청문 절차, 구속이 싹 끝나고 한 거기 때문에 이 절차가 생략되어도 이미 적법하게
발부되고 집행된 구속이 위법해진다라고 볼 수 없다는 게 판례 태도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소환에 대해서 보겠는데, 이제 소환은 법원직에 많이 나오고요. 어떤 승진이라든지 채용 이런 쪽에서는 하나 정도만 언급되는 정도예요. 그래서 일단 소환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 처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소환의 대상은 피고인, 대리인, 대표자, 증인이고, 이 검사, 변호인은 소환 대상이 아니다. 이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소환은 소환장에 의하는데, 이 소환장은 영장이 아니에요. 영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피고인에 대한 소환장 송달은 1회 공판기일은 5일 이후에, 2회 이후에는 12시간 전. 반면에 증인은 항상 24시간 전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송달은 소장에게 송달이 되면 전달이 되지 않아도 적법하다고 하는데, 소환장은 불러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불러내는 건데 소환장이 전달 안 되면 어떻게 불러요? 알아서 탈주해서 나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도관에게 송달이 되고 전달 시에 효력이 있다. 웬만한 송달에서 이게 예외적이니까 받으시고, 바로 이제 소환에 불응할 때는 구인이 가능하고, 이래서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이 발부. 여기서부터는 이제 영장이에요. 그러니까 소환장은 영장이 아니고 여기는 영장. 기타 이제 소환장 송달과 동일한 효력에서 피고인이 내가 출석하겠습니다. 출석 응낙서를 제출하고, 혹은 법정에 출석한 피고인에게 기일을 정해서 출석을 명할 때도 소환장 송달과 똑같고, 그 다음에 법원의 군에 울타리 내에 있는 피고인에게 쫓아가서 몇 월 며칠까지 나오세요. 이것도 소환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과 체포구속 적부심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체포구속 적부심사는 214조의 2에 있고, 이제 헌법 12조 6항에 별도로 근거가 돼 있죠. 반면에 이제 영장실질심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과 같은 얘기죠. 201조의 2에 있고 2008년에 필수 절차로 도입됐고, 반면에 체포구속 적부심사는 이제 87년 헌법에 들어와 가지고 이것은 청구에 의해서 개시된다. 그래서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청구에 의해 개시되고, 형제자매,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이외에 고용주, 가족, 변호인, 동거인의 청구로 이렇게 청구로 가고, 반면에 영장실질심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필수적으로 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기간, 영장 청구 지체 없이 신문, 늦어도 다음 날까지. 여기는 적부심은 청구 48시간 내 처리하는데 48시간 내 신문 개시 후 24시간 내 결정, 신문 종료 후 24시간 내 결정. 양자 다 비공개는 똑같고요. 그 다음에 5번은 둘 다 중요합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인이 없으면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는데, 영장이 기각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심까지 1심 선고 전까지도 틀리고, 1심이 선고되고 상소도 할 수 있고 이호서도 제출해서 1심까지 애매하게 해놨어요. 영장 기각 시를 제외하고, 영장이 기각되는 건 뭐예요? 불구속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구속이 되면 1심까지 효력이 있다. 이에 대해서 이 부분, 이게 이제 변호사 시험에 계속 나오는 건데, 변호인이 없으면 33조에 따라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는데, 청구가 신문 없이 기각된 경우라도, 여기는 기각된 경우라도 국선변호인 선임 효력은 유지되고 선임해야 된다 하는데, 한번 보세요. 적부심이라고 하면은 이미 체포 구속된 사람이에요. 체포 구속된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청구가 기각이 됐다. 체포 구속 적부심이 기각이 됐다면은 계속 구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구금되니까 국선변호인 선임해야 되고 효력은 유지된다. 그러니까 여기는 기각을 제외하고, 여기는 기각된 경우라도지만 영장 청구가 기각되면 불구속 상태가 돼버리고, 여기서는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되면 계속 구금된 상태가 되고, 그래서 차이가 있어서 포함, 제외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검사,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 진술, 반대 신문할 수 없어요. 여기 똑같다. 그리고 뭐 승인 얻어 의견 진술 가능하다. 이것도 똑같은데 별도로 쓰지는 않았고요. 그 다음에 양자 다 참여할 변호인들은 이제 고소장이라든지 진술조서 등에 대해서 열람 등사가 가능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한이 가능한데, 영장 청구서는 똑같이 열람시키고요. 여기서는 영장을 실질심사니까 발부하거나 기각하고, 그리고 영장실질심사 구속적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겠죠. 그리고 이제 영장 기각 결정은 이른바 수임판사의 명령이라고 해서
항고, 준항고, 기타 일체의 불복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반면에 이제 체포구속 적부심사는 석방이나 기각이나 보증금 납입부 석방 결정을 하고 체포구속의 적법성뿐 아니라 부당성까지도 심사를 한다. 그러니까 계속구금의 정당성. 이미 구속은 적법하게 됐는데 그 사이에 뭐 합의도 했고 구속 사유가 소멸됐다. 뭐 이런 것까지도 파악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석방과 기각은 일체 불복이 불가능하지만 보증금 납입부 석방 결정 보통 항고가 가능하다. 이 수사 단계에서 두 가지 앞에도 정리가 되어 있는데 수사 단계에서 증거보전 기각 결정. 이 증거보전 기각 결정에 대해서 3일 이내 항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문이 하나 있고 이게 184조 4항 즉시 항고 규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보증금 납입부 피의자 석방 보통 항고 이 두 가지만 수사 단계에서 불복이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뭐 여기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 미체포 피의자 사전 구속영장과 관련해서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구인을 신문하고 그 다음에 구속 전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는데 315조 3호에 따라서 당연히 증거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증명력은 제한된다. 311조가 아니라고 하는 것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서류가 법원에 접수된 때로부터 검찰청 반환한 때까지 구속기각에서 제외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11번은 피의자의 피의자 보석, 즉 보증금 납입부 석방과 관련해서 이것은 청구는 불가능하고 법원이 재량으로, 즉 직권으로만 가능하고 그리고 구속적부심사에서만 가능하고 체포적부심에서는 안 된다. 보증금 납입부 석방은 체포적부심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체포적부신문조서가 315조 3호에 따라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고 311조는 아니라는 거 똑같고요. 그 다음에 서류가 법원에 접수된 때로부터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 구속기간에서 제외되는 것도 똑같이 해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속기간의 계산 문제가 있는데 한번 여기까지 문제를 풀어보고 그 다음 또 구속기간 계산 문제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7번입니다. 자, 영장실질심사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한 것은 자, 판사는 지정된 신민구일을 변경할 수 없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못 나오거나 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경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항상 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피의자가 질병 기타 사유로 출석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판사는 반드시 연기하는 게 아니에요. 질병 기타 사유 그 다음에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경우 현저히 곤란하면 어떻게 하냐. 판사는 연기하는 게 아니라 피의자의 출석 없이 신문 절차 진행이 가능하는데 아니 어떻게 신문을 하냐. 이것은 참여한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뭐 수사 서류 이런 것들을 참조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원이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그 기간 사실 서류가 접수된 날로부터 영장을 발부하고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 구속기간에서 제외되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요. 자, 다음 문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제도에 대해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검사와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 진술, 필요한 경우 허가를 얻어 의견 진술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신문 도중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뭐 변호인 접견은 언제든지 허용됩니다. 접견이나 조력은 언제든지 허용된다. 다음에 세 번째, 판사가 피의자가 신문길에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출석이 현저히 곤란하고 인치할 수 없을 때는 출석 없이 신문 절차 진행할 수 있다. 우리 앞 문제에서 본 거고. 일단 피의자의 신문 절차는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다만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친족 피해자 등의 방청을 허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르면
먼저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인의 체포에 의해서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체포된 피의자 구속사유를 판단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문할 수 있다. 필수 절차죠. 자,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이 없으면 직권으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일단 피의자에 대한 신문 절차는 원칙적으로 신문 비공개. 틀렸고, 리얼 판사는 피의자가 신문길에 출석 거부,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출석이 현저히 곤란, 신문법정에 인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는 출석 없이 진행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법원이 영장, 청구서, 관계서류, 증거물을 법원이 접수한 날부터 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번환한 날까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것도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이제 140번부터는 이제 기간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기간 계산을 위해서 서브 자료로 가서 59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속기간 계산의 제문제에서 원래 이제 구속과 시효 형기는 초일을 산입하고 이제 형사정법 66조 1항 단서에 붙어 있고 또 말일이 토요일 공휴일이라도 산입한다. 사망 단서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앞에서도 봤는데 체포 이후에 구속이 이루어졌다. 최초 체포일로부터 203조의 2에 규정이 되어 있고 이러한 취지를 감안해서 불신검문 임의동행이 있고 나서 또 체포하고 구속을 하면 최초 불신검문 임의동행 시부터 그 다음에 영장실질심사나 체포구속 적부심사는 기간은 제한된다. 그래서 접수된 날로부터 검찰청에 발언한 날까지 제외하고요. 그 다음 피의자는 사경 10일, 검사 10일, 10일에 추가 연장하고 연장 시에는 그 다음 날부터 숫자를 계산하고요. 반면에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은 원칙은 2개월, 1심이 2개월이 구속인데 처음에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으면 신급마다 2개월, 2차. 그리고 나아가서 바로 상소심에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상소심에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 검사는 아니에요. 신청한 증거의 조사 이유를 보충하는 서면 등으로 추가 심리가 부득이한 경우 3차. 말이 부득이지만 다 3차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죠. 1심에서는 92조 1항 일단 2개월을 가지고 가는 게 2심, 3심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1, 2, 3심 합쳐서 2개월이고 1심에서는 2번 연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2번. 그 다음에 2심에서는 상소심은 3번까지 연장하고 여기도 3번 연장하고 해요. 이제 통상 6개월 총 18개월이다 얘기하는데 틀린 얘기예요. 정확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1, 2, 3심에서 끝나면 되지만 이렇게 파기환송하고 뭐 재상고하고 하면은 6개월씩 계속 늘어납니다. 참고로만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피고인의 구속기간 중에 현실적으로 구속되지 않은 보석이나 집행정지, 도주기간 이런 것들은 빠지고 그 다음 이제 감정유치부터는 특별 규정이 있는데 그래서 감정유치, 그 다음 기피, 공소장 변경, 심신상실 및 질병으로 정지된 기간, 공소제기 전에 체포, 구인, 구금 기간, 그 다음에 위헌법률 심판기간, 이건 헌재법에서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그래서 챗 구피유, 여기서 챗 탁 집어넣어서 구피유 변심제 외워두시고 참고로 그렇게 자주는 안 나와도 헌법소원이 청구되면 구속기간에 산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원의 구속기간은 이제 역법적 계산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예요. 2004년 8월 31일 6개월인데 2월 말일 28일까지예요. 8월 30일도 2월 28일, 29일도 2월 28일이에요. 그리고 2014년 2월 20일 구속이 개시되면 6개월이면 이렇게 하루 전날까지예요. 그러면 똑같이 이게 범인을 알게 됐다. 고소기간은 하루 뒤, 그러니까 딱 같은 날까지 초일 산입이냐 초일 불산입이냐에 따라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속기간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 문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법경찰관 X는 상습절도 피의자 갑을 긴급 체포한 다음 검사를 통해 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수사, 검찰로 신병을 인계했다.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인치받은 검사가 구속할 수 있는 최장기간. 여기 약간 함정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인치받은 검사 그러면 그 앞에까지는 안 봐도 돼요. 원래는 이제 차근차근 해보면 최초 긴급 체포한 날 3월 1일부터 사경이 10일이면 언제까지냐면 이것부터 계산을 해볼게요. 3월 1일부터 10일이면 원칙적으로 3월 10일인데 여기에다가 법원의 실질심사에 관한 서류가 접수된 날 그리고 영장을 발부해서 검찰에 반환한 날 시간은 필요 없어요. 서류가 실질심사 서류가 접수되고 검찰에 반환한 날 그러면 3월 1일 23시여도 3월 2일 즉 2일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총 3월 12일 24시에요 까지 구속할 수 있어요. 이게 사경이. 근데 이걸 묻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3월 11일에 인치했으면 10일 이내에 인치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따져볼 필요가 없어요. 여기까지는. 이게 그러니까 문제의 함정이고. 근데 참고로 설명을 위해서 드렸고요. 여기서부터 하면 돼요. 여기서부터 3월 11일에서 기본적으로 10일. 그러면 3월 20일이에요. 세어보면 돼요. 1, 2, 3, 4, 5, 6, 7, 8, 9, 10. 그 다음에 연장하면 또 10일. 그러면 3월 30일인데 여기서도 이제 적부심 기간이 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적부심을 청구한 건 중요하지 않고 서류가 관할 법원에 제출된 게 3월 13일. 그래서 3월 13일에서 이것도 시간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 14일 적부심문 했고 14일 적부심문 했고 14일 날 기각 결정했고 15일에 반환이 됐다면 3월 15일이까지가 제외가 됩니다. 그러면 13, 14, 15, 3일이 제외가 돼서 여기다 플러스 3이래요. 그러면 3월 30, 3월 31일까지 있죠. 4월 1일, 4월 2일, 24시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반복으로 해서 정확히 계산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 문제. 형사소송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구인한 피고인을 구인은 법원에 인치하면 24시간 효력이 있어요. 구인은. 두 번째 체포구속 적부심사를 청구받은 법원은 48시간 내에 체포구속 피의자를 신문, 수사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기각, 있다고 인정하면 석방.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 확정 없이 30년이 아니라 25년을 경고하면 이게 의제 공소시효죠. 됐고. 그 다음에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는 3년의 경과로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이 공소시효에서 다시 한번 보겠는데 공소시효는 2호, 1호, 10, 7, 5, 3, 1이 있고요.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 5에서 10년, 그 다음 5년 미만의 징역금고고, 그 다음 여기 따로 나와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5에서 10년, 그 다음에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벌금과 몰. 그러면 여기 5에서 10년,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3년에 해당하는 거. 이건 사실은 외워둬야 되고 나중에 가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가셔서요. 구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수사기관이 관할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 영장 발부에 의해서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영장의 효력으로 구인할 수 있는 거 앞에 봤고요. 그 다음 88조 이거 변사 고지. 이것은 누가 고지한다고 했어요? 집행기관이 고지하는 거고 이를 위반할 경우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이건 집행기관이 고지하는 거. 집행 완료 후 집행기관이 고지 하고 이건 사후 청문 절차로서 생략해도 위법이 아니다. 이렇게 됐고요. 세 번째, 구속영장에는 청구인을 구금할 수 있는 장소로 특정 경찰서 유치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신병이 조사차 국가안전기획부 직원에게 인도된 후
경찰서 유치장에 인도된 바 없이 국가안전기획부 청사에 구금되었다. 이게 바로 구금 장소의 임의적 변경입니다. 접경교통권 아직 안 나왔지만 이게 구금 장소의 임의적 네 맘대로 이렇게 변경하는 것은 접견지연을 초래해서 위법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 네 번째,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경우 구금의 필요가 없다. 24시간 내에 석방해야 되겠죠. 자, 다음 문제. 에서 이제 143번. 피고인 구속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피고인을 구속할 때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형법 배직. 자 중에 피고인이 지정한 자, 아무한테나 하면 돼요. 이런 취지를 알려야 되고, 사실 이것은 서면으로 구속 통지는 하고, 그 다음에 형사소송 규칙 51조 2항에 보면 24시간 내에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추가한다면. 그 다음에 구속의 초일은 기간을 계산하지 않고 1일로 산정하고, 기피 챗 구피 변심질 이관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고요. 공소제기 전 체포구인 구금기관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여기 법원의 피고인 구속. 그러니까 이것은 수사상 30일을 별도 보장하는 거예요. 별도 보장하는 거. 이게 2008년 1월 1일 이전에는 수사상 구속이 1심 구속에 포함됐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변경한 거예요. 그래서 별도 보장하고 피고인 구속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로 규정이 됐죠. 자, 그 다음 144번.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구속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에 미친다. 구속기간이 만료될 물리 종전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과 다른 범죄 사실로 구속하였다. 위법이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이른바 이제 사건 단위설에 따라서 사건별로 구속한다는 거예요. 이중 구속도 허용한다는 판례입니다. 이런 취지의 판례이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72조. 피고인을 구속함에 있어서 법원에 관에 의한 사전 청문 절차, 변기사유로. 이건 집행기관이 취해야 할 절차가 아니라 수소법원 등 법관이 행하는 절차. 그리고 뭐 수명법관으로도 할 수도 있고요. 이런 72조의 규정은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 임의 변호인을 선정, 공판 절차에서 변명과 증거의 제출을 다 하고 그의 변호까지 다 있었다. 이런 경우라도 하자가 치유되는 건 아니다. 틀렸죠. 이렇게 되면 전부 일부를 생략할 수 있고 하자가 치유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88조와 관련해서 영장을 집행하는 자의 사후 청문 절차. 사후 청문 절차는 구속의 효력에 영향이 없고요. 자, A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갑이 A 사건의 심리도 중 B 사건이 추가 기소되고 모두 절차만 진행되고 A 사건이 구속기간 만료되자 사전 청문 절차 생략을 했다. 이거 앞서 설명드린 거. 2차 구속은 위법하다라고 하는 게 판례의 태도이고, 2차 구속이 위법하다라고 본 최초의 판례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145번 문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의자의 구속기간은 영장이 발부된 게 최초 체포시. 구속기간의 초일은 1일로 산정, 말일이 공휴일이라도 산입. 구속기간 연장 허가 결정이 있으면 연장은 만료일 다음 날부터 규칙 98조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을 허가하지 않은 판사의 결정. 불복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수사 단계의 재판은 수임판사의 명령, 항고, 준항고 일체의 불복이 안 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자, 다음은 서브 자료 6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 자료 60번에는 이제 상소 제기 후 소송 기록이 원심 법원에 있는 동안에 대한 구속에 관한 설명인데, 지금은 이제 여기에 연이은 문제는 하나 나오고 뒤에 가서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은 1심으로 보면은 1심이 선고가 되면 7일 이내에 상소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상소를 하게 되면 그 기간 어느쯤에 상소를 딱 하죠. 그럼 상소를 하게 되면 원심법원이 적법성 심사를 합니다. 상소가 적법하냐 적법하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원심법원이 적법성 심사 결과 위법하면 원심법원에 이제 항소기각 결정, 상소기각 결정이 있게 되는데,
이걸 이제 통과를 하게 되면 14일 이내에 소송 기록이 송부됩니다. 소송 기록이 상소심으로 이제 송부가 되고, 상소심이 이제 예를 들면 1심에서 2심이면 항소심이 접수를 하겠죠. 기록을 접수하고 이제 쭉 이어가게 되는데, 지금 문제는 어디냐면 바로 이제 이 영역입니다. 이 영역에서 상소 제기 후 소송 기록이 항소심에 접수되기 이전에 원심법원에 있는 동안, 이 기간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이제 형사소송법 105조가 이 부분을 이제 규정하고 있는데, 자, 상소 제기 후 소송 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동안 원심법원이 구속기간도 갱신하고 보석 허가 결정도 나오고 구속의 집행정지 이렇게 권한을 행사를 하게 되는데, 일단 판례는 상소가 제기되면 2심의 효과가 나타난다 라고 하는데, 2심이라고 하는 것은 심급의 이전이라는 거예요. 심급의 이전. 심급이 이전된다는 것은 이제 수소법원, 소송을 담당하는 수소법원이 바뀐다.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상소심이 시작된다. 상소심이 시작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체계에 따라서는 소송 기록이 접수된 때부터 상소심이 시작된다 라고 하는데, 판례하고 상관없고 그냥 학설이고, 그걸로 가면 문제가 틀려요. 기출문제도 그렇고 판례도 틀리고. 그러면 상소 제기 시 2심의 효과가 나타나고 상소심이 시작되는데, 바로 이렇게 판례는 상소 제기 시설에 따라서 원심법원이 기록이 예를 들면 1심 법원에 있기 때문에 1심 법원이 상소법원의 구속에 관한 권한을 대행하는 조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1심의 구속기간이 몇 개월이죠? 1심의 최종 구속기간이 6개월인데 이걸 다 썼다 이 말이에요. 이 기간 어느 중간에 다 썼어. 그러면 원심법원은 더 이상 갱신을 못하게 되는데, 상소심에 자신의 구속차수를 모두 사용했어도 상소심의 권한을 대행해서 추가로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면 상소심은 원래 3번 연장하는데 이미 원심이 1번 연장하니까 추가로 2회만 더 갱신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형사소송 규칙 57조에 보면은 구속기간 갱신, 보석, 구속, 집행정지 위에 구속도 할 수 있고 보석의 취소, 보석을 취소하면 재구금하는 거죠. 구속 결정하는 것도 인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으로서 적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따라서 원심법원은 불구속 피고인에 대해서도 이 상태에서 구속되지 않은 사람도 규칙 57조 1항에 따라서 상소심의 권한을 대행해서 구속을 할 수 있다. 원심법원에 있는 동안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상소제기 후 소송 기록이 원심에 있는 동안에 대한 것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체포 구속 적부심사에 대한 얘기가 앞에서 살짝 정리를 했는데,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해 문제되는 게 있어요. 체포 구속 적부심사를 청구 후 피의자에게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 이걸 전격기소라고 해요. 이 전격기소라고 하는 것은 말 표현이 원래는 실무에서 경찰 단계 10일, 검사 단계 20일, 총 30일의 구속기간을 거의 다 쓰고 구속을 하는데, 쓰고 공소를 제기를 하는데, 예전에는 적부심을 청구하면 곧바로 공소를 제기를 했어요. 그냥 전격적으로 공소를 제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라도 법원은 계속 심리하여 석방 또는 보증금 납입부 석방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조문이 들어와 있는데, 체포구속 적부심사 후 전국기소가 있어도 기각 결정을 곧바로 기각할 수 없고 계속 심리하여 적부심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고, 이게 이제 예전에 체포구속 적부심사는 피의자만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피의자가 청구를 하면 공소제기해서 피고인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럼 바로 기각을 했는데,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체포구속 적부심사 청차에서 피의자의 지위는 존속요건이 아니라 개시요건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피의자일 때 공소제기 전에 피의자 시 청구하면 적법하고 존속요건 아니다. 이 얘기는 이렇게 전격기소에서 전격기소 공소가 제기되면 피고인으로 변모해도
계속 적부심을 진행해야 된다. 적부심 진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존속 요건이 아니라 절차 개시 요건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적부심에서는 보증금 납입부 피의자 석방을 좀 더 정리를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보증금 납입부 피의자 석방은 구속된 피의자, 우리가 앞에 박스에서 정리했어요. 그래서 체포된 피의자는 안 된다. 구속된 피의자만 가능하고 구속 적부심에서만 가능하고, 체포된 피의자는 불가능, 체포 적부심에서도 안 된다. 그리고 직권으로만 가능하다. 즉 보증금 납입부 석방을 해달라 청구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보증금 납입부 석방 결정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보통 항고가 가능합니다. 반면에 기각과 석방, 이것에는 항고가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 내려가서 보석의 이제 청구권자부터 시작하는데, 피고인과 형법 배지 고가 변동, 이렇게 형법 배지 고가 변동이 나오는 것은 보석, 그 다음에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제도에서 신뢰관계 있는 자, 그 다음에 체포구속 적부심이에요. 그 다음 여기에다가 이제 하나 더 덧붙여 가지고 플러스 이제 보조인, 이 보조인으로 신뢰관계 있는 자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외워두면 돼요. 보신적 청구권자로서. 이렇게 이제 보석 청구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필요적 보석의 제외가 없는 한 반드시 보석을 허가해야 된다. 이게 필요적 보석의 원칙,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필요적 보석의 원칙 얘기하는데, 누가 집행유예 결격자, 이미 보석으로 나갔다 취소됐다, 구속의 집행정지자 정인자도 보석을 청구할 수 있고, 이렇게 보석을 청구하면 필요적 보석이 원칙인데, 다만 필요적 보석의 제외 사유가 있어요. 그래서 사형무기 10년이 넘는 징역금고, 그 다음에 누범, 상습범, 피해자 등의 생명 신체에 대해서 해를 가할 염려가 있을 때, 도망이나 주거부정, 증거 인멸의 염려가 현저할 때에서 심루상해 도주인, 이때는 반드시 보석을 허가하는 사안이 아니다. 그러면 필요적 보석의 제외 사유가 있으면 보석을 못하냐? 그게 아니라 필요적 보석의 제외 사유가 있어도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문이 많이 나와요. 피고인이 누법이나 상습범인 경우 허가할 수 없느냐? 아니다. 직권이나 신청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이때는 임의적 보석의 대상이 되고요. 다음 보석을 취소할 때, 보석 취소한다는 건 재구금하는 건데요. 이때는 보증금의 임의적 몰취가 가능하다. 이때 보증금 몰취 결정과 임의적 몰취 결정 항상 나오면 동시에 할 필요가 없다. 근데 동시에 하라고 하다 보니까 웬만하면 다 몰취를 하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하지 말고 일주일 이내에 하면 된다. 보석 취소하고 일주일 내에 보증금 몰취 결정할 수 있다. 보석은 일주일, 7일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보증금 몰취 결정 7일 이내만 하면 되고요. 일단 보증금의 필요적 몰취 대상은 판결 확정 후 도망한 자뿐 아니라 확정 전에 도망한 자도 포함된다. 이게 이제 판례 지문인데, 원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석 취소, 그 다음에 이제 보석을 취소하면 재구금하는 건데, 임의적 몰취, 전부터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석된 자가 유죄 확정 후 도망하거나 불출석하게 되면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해야 된다. 필요적 몰취 대상인데, 여기서 조금만 정리를 해보면, 이미 보석을 나간 자가 유죄가 확정된 다음에 도망하거나 불출석하면 필요적 몰취, 무조건 몰취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사안이 있어요. 바로 보석 후 이미 도망을 하고 그 다음에 동일 범죄에 대해서 유죄가 확정된 경우, 유죄 확정된 다음에 도망가는 놈하고 유죄 확정 전에 도망가는 놈하고 비교해보면 누가 더 나쁜 놈이에요? 이미 도망을 가서 유죄 확정된 경우 더 나쁜 놈이죠. 이 경우도 필요적 몰취 대상이 된다는 게 판례이고, 이게 설명하는 게 이거예요. 필요적 몰취 판결 확정 후 도망한 자뿐 아니라 이미 도망한 다음에 유죄가 확정된 자도 포함된다 하고요. 여기서 부가적으로 하나, 이 보석을 취소하는 것은 수소법원의 권한입니다. 현재 심리를 진행하고 있는
현재 심리 진행하고 있는 법원이 보석도 허가하고 이것에 몰취 결정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석된 자가 유죄 확정된 후 도망하고 불출석했다. 이미 유죄가 확정된 다음에는 수소법원은 공소제기에서 재판 확정시까지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때는 수소법원이 있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단독 판사 관할이다. 관할지방법원 단독 판사 관할이다. 이것까지 판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필요적 몰취는 단독 판사 관할. 그 다음에 임의적 몰취는 현재 심리중인 법원. 현재 심리중인 법원이 단독부면 단독 판사, 합의부면 합의부 관할,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속영장의 실효에 관한 정리를 또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속의 당연 실효에 대한 건데, 이렇게 봐요. 재판이 유죄든 무죄든 선고 고지되면 무조건 영장이 실효됩니다. 즉시 석방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자유형이나 사형이 선고가 되면 도망 우려가 있죠. 이때는 실효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종국재판이 이렇게 확정이 돼 버리면 영장은 당연히 실효됩니다. 나아가 사형과 자유형이 확정돼도 영장은 실효돼요. 아니 그러면 풀어주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이때는 그때부터는 석방이 아니라 형집행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것에 대한 예외가 관할 위반은 선고 확정을 불문하고 영장은 실효되지 않습니다. 조문에 있어요. 관할 위반이라도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법이 하나 있어요.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죄는 벌금형을 선고할 때 반드시 간합 판결, 즉시 집행하도록 하는 판결이 선고해야 되고, 그래서 벌금을 내지 않을 때까지는 구속영장은 실효되지 않고 계속 유지하는데, 즉 벌금이 선고돼도 구속이 실효되지 않는 유일한 예외가 바로 부정수표 단속법인데, 넘어가서 한번 보시면 이 부정수표 단속법을 정리를 한번 할 필요가 있어요. 이 부정수표 단속법은 수표의 허위 발행, 통장에 돈이 없이 수표를 발행하면 고의과실 없어도 처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수표할 때 마이너스 통장을 만드는데 마이너스 통장 안 만들고 수표를 만들어야 돼요. 수표는 항상 통장에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 가지고 수표를 은행에 갖다 놓는 걸 지급 제시한다는 건데, 갖다 주면 바로 돈을 줘야 돼요. 그만큼 돈이 있어야 되는데 고의과실 없이도 통장에 돈 없이 발행하면 성립을 하고, 또 자수범이라고 하고, 수표 발행 시부터 공소시효가 기산된다 얘기하는데, 그리고 이런 허위 발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인데 두 가지. 1심 선고 전까지 처벌의사철회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이건 일반 반의사불벌죄 똑같죠. 그 다음에 나아가 1심 선고 전까지 부도수표를 회수해버리면 공소기각 판결해요. 그러니까 고의과실 없어도 성립하고 돈만 내면 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 이제 벌금형을 선고 시 반드시 간합 판결하고 벌금 간합 시까지 영장을 실효하지 않게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전부 다 수표의 신용을 확보하기 위한 특례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표는 몇 월 며칠 지급기일이 있는데, 지급기일에 수표가 제시되지 않았다, 수표를 사용 안 했어, 그러면 공소장 기재 자체로 명백한 경우 328조 1항 4호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해도 범죄될 만한 사실을 포함하지 않은 때 공소기각 결정 사유라고 봅니다. 자, 다음 이제 구속 보석과 구속의 실효 집행정지를 비교하는 건데, 일단은 구속의 집행정지는 직권으로만 가능합니다. 직권으로만. 그래서 이렇게 되고, 보신적 형법 배제 고가 변동이 들어가고, 일반 구속지도 특별, 나머지는 거의 다 형법 배직이에요. 자, 그 다음에 구속의 효력과 관련해서 이제 해야 하는 게 검사의 즉시항고, 보석에는 즉시항고 위헌 나왔어요. 집행정지도 위헌 나왔고요. 당연 실효. 근데 구속 취소는 여전히 즉시항고 조문이 있습니다. 이거 앞에서 설명드린 게 구속 취소도 나가라는 건데 즉시항고하면 못 나가. 위헌 요소가 있지만 구속 취소를 안 내보내주니까 여전히 살아있는 거고, 그 다음에 보석에서는 검사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된다 했는데, 근데 이제 안 들으면 어떻게? 그런 조문이 없어요. 왜? 검사 의견을 듣지 않아도 보석이 적정한 이상 취소할 수 없다는 게 보석에 관한 판례예요. 보석은 법원의 권한이다. 반면에 이제 구속 취소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예외가 있어요. 검사가 청구한 때와 급속을 요구하는 경우. 반면에 구속의 집행정지도 반드시 들어야 되는데
급속을 요하는 경우는 들을 필요 없다. 검사 청구 시가 없어요. 왜? 검사가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집행정지는 이게 안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주의할 거, 구속의 집행정지는 직권으로만 가능하지만 집행정지를 취소하는 것은 재구금하는 거예요. 나간 사람을 다시 잡아들이는 건데 이것은 검사의 신청으로도 가능합니다. 왜? 법원 밖의 일이니까. 이미 구속되어 있는 사람은 법원 안에서 일어나니까 법원이 직권으로만 할 수 있지만 법원 밖에서 일어나는 일을 법원이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검사의 청구도 가능하고요. 구속 집행정지 취소 사유하고 보석 취소 사유가 102조 2항에 똑같은 조문에 있는데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넘어가셔서 이제 접견교통권에 대한 정리를 좀 해보겠는데, 원래 이제 접견교통권이면 구금을 전제로 한다 얘기를 하는데, 접견교통권은 세 가지가 있어요. 피의자 피고인이 가지는 변호인 과외, 미결수용자가 가지는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과외 접견교통권, 이것은 헌법상 기본권이고, 그래서 실제 나눠요. 실제 접견 중인 경우 접견실 안에서는 어떠한 명부로 제한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접견실 밖의 얘기는 일반적 제한은 가능하다. 항상 헌법상 기본권은 한 단계 아래 국가안보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서 제한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일요일에는 접견을 안 시켜주는 거, 혹은 공휴일에는 접견을 안 시켜주는 거, 현충일 사안인데 이때는 합헌이다 얘기를 하고요. 자, 두 번째로 이제 나오는 게 변호인이 가지는 피의자 피고인 혹은 미결수용자와의 접견교통권. 실제 시험을 낼 때 이렇게 내면은 진짜 헷갈려요.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변호인 과외 접견교통권이 한 글자 차이예요. 그래서 변호인이 가지는 접견교통권은 단지 법률상 권리일 뿐이라고 하는 게 헌법재판소의 입장이고, 다만 우리 형사소송법에 이게 자주 나오지 않지만 피의자 피고인이 조력을 받을 권리 핵심적 내용 부분은 헌법상 기본권이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 나온 게 체포적부 심사 과정에서 변호인이 형사기록을 열람 등사하는 부분, 이 부분과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기본권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일단 무시하고, 먼저 변호인이 가지는 접견교통권은 단순한 법률상 권리고, 법률상 권리니까 한 단계 아래 법령은 법률과 명령입니다. 법률과 명령으로 제한이 가능한데, 다만 바로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법원의 결정만으로는 제한이 불가능하다 되어 있고요. 나아가 형사소송법에는 제한 규정 자체가 없어요. 그러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보면은 바로 공휴일, 그 다음에 퇴근 시간 후, 근무 시간 외에는 제한할 수 있고, 변호인의 수진권 행사라고 하는 것은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하는 게 수진권이에요. 진료를 받도록 하는 거. 이때 교도관과 의무관을 참여를 허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접견교통권은 판결 확정 전 미결 수용자에게 보장되고, 그 다음에 판결 확정 후 재소자, 그러니까 수형자에게, 재심 청구인은 이제 수형자예요. 이 사람들은 무죄로 추정 안 되거든요. 무죄 추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비변호인과, 이건 이제 가족이나 친지들을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헌법상 기본권이래요. 행복추구권과 무죄추구에서 파생된 헌법상 기본권. 그래서 기본적으로 헌법상 기본권은 법률로서 제한하는데, 형사소송법에 보니까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 시 수사기관의 처분으로, 피고인은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 시 법원의 결정으로 제한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서 본 변호인이 가지는 접견교통권은 법률상 권리인데, 여기에서는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법원의 결정으로 제한이 불가능한데, 역으로 헌법상 기본권이라고 하는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수사기관이나 처분이나 법원의 결정으로 제한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헷갈릴 수 있게끔 되놨는데, 실제로는 변호인의 것을 이렇게 강화시켜놨어요. 법률상 권리라고 하면서도요. 그 다음 내려가서 이제 접견교통권에 대한 정리와 관련해서, 접견교통권의 핵심은 신청 시 즉시 이루어지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구금장소의 임의적 마음대로 구금장소를 바꾸는 것은, 그럼 마음대로 바꾸면 접견 신청이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위법하다고 보고,
접견 신청일이 지나도록 허용하지 않는 것도, 이런 접견 지연도 접견 거부와 동일하고, 이 판례가 이제 간혹 나오는데, 사법경찰관이 아닌 안기부장을 상대로 한 준항고는 위법하지만 재항고 대상이 되는 위법이 아니다. 이게 뭔 말이냐? 이게 이제 서경원 씨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혹은 주자파출소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 서경원 씨가 북한을 방문을 하고 나서 변호인이 접견을 신청합니다. 접견을 신청하는데, 이에 대해서 변호인에 대한 접견을 하루가 지나도록 지연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접견 지연이 이루어지니까 당시 안기부, 지금 국정원, 그래서 변호인이 어떻게 했냐면 417조에 따라서 준항고를 제기하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안기부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근데 이 안기부장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아니에요. 사경이 아닙니다. 사법경찰관은 3급 이하로 나와야 사법경찰관인데, 안기부장 급수가 너무 높죠. 그래서 안기부장이 아닌데, 안기부장을 상대로 이렇게 준항고를 했는데, 일단은 준항고심이 접견지연은 위법하다, 이렇게 판시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안기부장이, 야, 왜 나는 사법경찰관이 아닌데 나를 대상으로 왜 했느냐고 재항고를 하니까, 이 대법원이 이상한 얘기를 해요. 사법경찰관이 아닌 대법원의 안기부의 주장은, 여기 안기부장을 상대로 한 준항고는 위법하다 재항고를 제기했더니, 안기부의 주장은 414조의 재항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을 했다. 대법원이 뭐라고 했냐면, 사경 관리 아닌 안기부장 상대로 한 건 잘못이나, 상대로 한 것은 잘못이지만 415조의 재항고로 갈 수는 없다. 재항고 사유는 아니다. 사실은 이 말이 어색한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준항고심을 유지한 거예요. 접견지연을 위법하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판례가 대한민국에서 접견교통권 침해를 인정한 1호 판례고, 이게 유엔에 보고된 사안입니다. 대한민국의 인권이 한 단계 신장했다라고 해서. 그래서 사실 아마 그 당시 대법원도 무서웠을 거예요, 안기부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준항고 심까지 한 것을 대법원이 접견지연 위법하다 말하지 않고, 그냥 재항고가 부적법하다 이렇게 해서 준항고심 원심을 유지해서 접견지연은 위법하다 이렇게 유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경이 아닌 안기부장을 상대로 한 건 위법하지만 재항고 대상은 아니다. 그래서 준항고심을 그냥 유지한 거다. 준항고심을 유지했고, 그 결론적으로 이것에 반사적으로 접견지연을 위법하다고 그냥 하는 준항고심이 유지된 사안입니다. 참고로 이제 접견교통권 침해 중 작성된 피신조서 위수중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바로 넘어가서 접견교통권과 관련해서, 일단 접견교통권 침해와 관련해서 수소법원 단계에서 침해하면 보통항고로 가고요. 그 다음 수사기관에 침해하면 수구와 변호인 참여 준항고로 가고, 그리고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침해하면 우리 판례가 행정소송이 된대요. 그리고 이제 접견교통권 침해 시 변호인 과외, 사실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해도 마찬가지예요. 위수중 처리합니다. 그러나 접견 신청을 안 했어요.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자백은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그냥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게 우리 판례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제 70번까지 재체포 재구속 사유의 정리도 잘 해놔야 돼요. 이 부분 시험에 나오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근데 두 문자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먼저 긴급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자, 긴급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피의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 범죄 사실에 대해서 재체포 못한다. 긴영이에요, 긴영. 그러나 영장을 받아서 체포영장, 구속영장, 이거 앞에 사례 형태의 문제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수사기관에서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
이거 구중이다 해서 검사 사경에 의해서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구속이 금지된다. 그럼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면 재구속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것은 208조 1항의 수사 단계의 조문이어서 이런 재구속 제한 금지 규정은 피고인에 대한 법원의 구속, 즉 공판 단계에는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공판 단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긴급 체포된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얘기는 긴급 체포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불문하고 영장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포함 안 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 재구속 금지 규정을 위반해도 공소제의가 무효로 되는 건 아니다. 이건 이런 거예요. 수사상 불법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함정수사 이외에 공소권 남용이 아니다 라는 것과 함께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기령 구중. 우리 아버지가 구중을 하십니다. 왜? 기령. 그래서 기령 구중이고, 그 다음에 이제 체포구속 적부심으로 석방된 자를 다시 구속하는 것은 도인이에요. 체포구속 적부심으로 석방은 이 구속이 실효되거든요. 그러니까 구속사에 도주인에서 도인만 나와요. 도인. 그 다음 보증금 납입 후 석방으로 못 내보내는 거. 증거인멸과 해를 가할 염려인데 이건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니까. 근데도 뭐 증거인멸, 그 다음에 해를 가할 염려가 있고, 그 다음 밑에 이제 보증금 납입 후 피의자 석방으로 석방된 피의자 수사 단계 적부심 과정이죠. 적부심에서 보증금 납입으로 석방된 피의자를 다시 구속할 때는 도인 출석하지 아니할 때 불출석. 법원이 정한 조건, 검사가 아닙니다. 이것도 나와요. 검사가 아니라 법원이 정한 조건에서 도조인 불출석. 그리고 보석 취소 사유와 집행정지 취소 사유는 한 조문에 들어있는데 도조인 불출석 해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불출석, 여기 해를 가할 염려가 하나 들어가 있고, 법원이 정한 조건 위반의 조자에서 도조인 불출석 해. 이렇게 해서 체포 구속 석방제도까지 일단 먼저 정리를 했고요. 문제 146번부터 해서 차근차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에 기재된 장소가 아닌 곳으로 구금 장소를 임의적 변경, 그러니까 접견교통권 침해해서 위법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과 다른 범죄 사실로 구속했다. 사건 단위설에 따라서 이중구속을 허용하는 거죠. 이중구속을 허용한다. 사건별로 구속하는 거니까 이미 구속되어 있어도 다른 범죄로 구속할 수 있다. 그 다음 불구속 상태의 피고인에 대해서 본안재판을 선고한 원심법원은 앞에 상소가 제기돼도 상소심의 권한을 대행해서 선고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네 번째, 수사기관의 관할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해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 바로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 신문을 위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바로 영장의 효력으로 구인할 수 있다. 몇 번 나왔네요. 자, 다음 문제. 자, 1번. 법원에 의해 구속되어 석방된 피고인. 이 법원이라는 말이 나와도 법원은 항상 수소법원. 이 수소법원은 공판 단계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피고인.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동일범죄 재구속 하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어때요? 재구속 금지는 수사 단계에만 적용되고, 즉 피의자에게만 적용돼요. 피고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사건, 주거부정시에 한해서 구속할 수 있다. 현행범 체포와 구속은 주거부정시. 그 다음에 영장에 의한 체포는 출석 불응 플러스 주거부정. 자, 그 다음에 검사 또는 사경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변기 사유, 체포 사실,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 변명의 기회를 줘야 되고, 재구속 제한 사유에 위배된 재구속 공소제의가 무효로 되는 거 아니다. 공소권 남용은 아니다. 이렇게 했고요. 넘어가서 148번의 기억지문은 구속영장에 의해서 구치소에 구금된 피의자가 검사의 소환에 불응하여 출석하지 않는 경우 그 피의자를 강제로 출석시킬 수 있도록 구금된 사람의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하는데, 이게 이제 좀 차이가 있어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서 이제 구속영장 효력으로 구인이 가능합니다. 구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미 구속이 돼 있다. 특히 이런 구금영장은 구인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구속됐으니까 도주인, 구속사유가 없는 걸로 봐요. 그래서 이미 구속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 구인영장 발부는 할 수 없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니은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 지체 없이 신문, 체포된 피의자 지체 없이 신문, 늦어도 다음 날까지.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 직권으로 아니죠. 이때도 필수고요. 체포되지 않은 사람도 필수고, 다만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구인 후 신문하는 거죠. 지방법원 판사의 영장기각결정, 준항고 허용되지 않습니다. 항고, 준항고, 기타 일체 불복이 안 되죠. 리얼, 이미 구속된 피고인에 대해서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과 다른 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 사건 단위설에 따라 이중 구속을 허용하는 판례 위법이라 할 수 없다. 미용,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가 아니면 동일 범죄 사실에 대해서 재구속하지 못한다. 장난이죠. 현실하고 해도 별거 없어요. 재구속 금지는 피의자, 즉 수사 단계에만 인정되는 거고, 재구속 금지 규정,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체포구속 적부심사 제도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 체포구속 적부심사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신문 종료 후 24시간. 그러니까 청구에 대한 신문은 48시간, 신문은 48시간, 그 다음에 결정은 신문 후 24시간. 두 번째, 체포구속 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석방 결정, 석방과 기각은 항고하지 못하고 보증금 납입 후 피의자 석방만 보통 항고가 되죠. 세 번째, 항고할 수 있다. 틀렸고, 체포구속 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법원은 지체 없이 변호인, 청구인, 변호인, 검사, 피의자 구금하고 있는 관세의장에, 이건 보통 공부 안 해도 기일과 장소 통지하는 건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공범 또는 공동피의자의 순차 청구가 수사방해 목적이 명백할 때. 자, 청구권자, 아닌 자가 청구했다. 그 다음에 재청구가 수사방해 목적. 그 다음 순차 청구. 그래서 아닌 자의 안자, 재청구, 재자, 순자. 그래서 안재순. 이게 간이기각 사유예요. 신문 없이 기각, 간이기각. 자, 그 다음 150번으로 가서 체포구속 적부심사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적부심으로써 석방은 도인, 도망, 증거인멸 제외하고는 구속하지 못하고, 기각과 석방은 불복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로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한, 접수한 때부터 반환한 때까지는 구속기간을 산입하지 않고요. 네 번째, 구속적부심사에서 피구속자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은 고소장과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열람 등사할 권리가 있고, 다만 제한이 가능한데 구속영장 청구서는 반드시 열람하고, 이렇게 이어지겠죠. 자, 151번. 변호인의 접견 교통권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래서 변호인 과자 들어가면 헌법상 기본권이에요. 그래서 변호인 과외 접견 교통권은 이거 사실은 이제 원래는 과자가 빠져야 정확한 문제인데, 이건 헌법상 기본권이니까 원래 이제 이것은 법령에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 처분,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 제한할 수도 없다. 틀린 지문은 아니지만 좀 더 정확하게 소재를 하려면 변호인의 접견 교통권에 대한 설명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이번 접견교통권의 주체는 체포구속을 당한 피의자, 신체구속 상태에 있지 않은 피의자도 포함된다라고 하는 게 변호사 시험에서 나오는 지문이에요. 원래는 이때 접견교통권이라고 하는 것은 변호인의 조력이라고 하는 의미로 확대 해석을 해서 이해해 주셔야 돼요. 이 지문 기억해 주시고요. 세 번째, 수사기관의 구금장소를 임의적으로 변경 위법합니다. 이것은 접견교통권의 침해에 해당해서. 네 번째,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접견 불허가 처분이 없어도 변호인의 접견 신청일로 상당 기간 경과, 접견 신청일의 경과, 이거는 접견 불허가 처분과
동일시 되고요. 152번. 적절하지 않은 것 접견교통권. 그래서 변호인이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는 경우 검사 사경은 신문 참여 및 그 제한의 사항을 이렇게 기재하여야 한다. 의무조항으로 두고 있고요. 두 번째,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를 부당하게 제한 중단시킨 경우 준항고를 통해 다툴 수 없다. 이런 쉬운 문제가 어디 있어요. 자, 그 다음 수사기관의 구금장소를 임의적 변경, 접견교통권을 어렵게 한 것은 중대한 장애로서 위법하고,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된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에게 인정되는 유일한 게 변호인 혹은 변호인 과외 접견교통권이죠. 자, 그 다음 문제로 가서 접견교통권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일단 체포구속을 당한 피의자이고 신체구속 상태에 있지 않은 피의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틀렸다고 했어요.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과자가 들어가는 접견교통권에는 교도관이 참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사실은 약간 애매한 건데, 이게 실제 접견 중이에요. 실제 접견 중에는 이렇게 참여할 수가 없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국가정보원 사법경찰관이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는 피의자에게 이렇게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할 것을 신청했을 때는 국가정보원이 추천하는 의사, 그러니까 이제 뭐 교도관이나 의무관이죠. 이렇게 의무관, 혹은 이 의무관은 공무원이니까 그게 아니라 이런 의사를 참여하는 거, 수진권 행사에 누가 참여한 거 위법한 처분 아니죠. 네 번째, 신체 구속을 당한 피고인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이 가지는 접견교통권은 법률상 권리로서 법령에 의한 제한은 가능하고, 그러나 수사기관 처분에 의해서는 제한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접견교통권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변호인 과의 자유로운 접견교통권은 신체 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어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어떠한 명분으로 제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건 일단 세모표. 원래 여기서 실제 접견 중일 때는 그런데 이 표현이 없으니까 옛날 혹시 판례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썼는지 아닌지를 모르니까 일단 세모. 자, 그 다음에 변호인이 구속된 피의자 피고인과의 접견교통권. 변호인이 가지는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가 아니죠. 이것은 법률상 권리일 뿐, 변호인이 가지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놓고, 세 번째, 법원은 일정한 경우에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구속된 피고인과 변호인 이외의 타인과의 접견을 금지할 수 있다. 이것은 법원의 일정한 경우, 이것은 변호인 아닌 자, 피고인과 변호인 이외의 타인,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법원의 결정으로 제한이 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결정으로 제한할 수 있다. 이게 맞는 질문이고. 다음 네 번째, 변호인이 피의자를 접견할 때 국가정보원 직원의 승낙 없이 사진 촬영을 한 것. 직원이 승낙 없이 사진 촬영을 한 거, 이것은 접견교통권 침해에 해당한다. 이건 맞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1번도 이제 아마 실제 접견 중인데, 이제 이게 사실은 92년도 9.1 헌마 111에 나와 있는 그 결정인데, 그 당시에는 이 표현을 안 썼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옛날 판례는 실제 접견 중이다 이 말을 집어넣는데, 이제 문제를 내는 쪽에서 약간 이 표현을 빼놓고, 지금 최근 판례에 따라서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빼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접견교통권에 대한 다음에 설명 중 틀린 것은, 국정원 사법경찰관이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던 피의자에 대해서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할 것을 신청한 변호인에게 국정원이 추천한 의사의 참여 요구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가 없다. 원래 교도관이나 의무관 참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수사기관의 형사소송 243조에 따른 변호인 참여에 대한 처분 준항고로 갈 수 있겠고요. 자,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변호인이 가지는 접견교통권 법령에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 처분 법원의 결정으로 제한할 수 없고요. 법원은 도인시입니다. 도망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한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과
비변호인과의 접견을 금하거나 수수할 서류 물건의 검열 의료품을 포함한 물건의 수수를 금지 또는 압수할 수 있다. 자, 인도적 견지에서 의료품이라 식량 이런 것들은 압수가 금지되죠. 그래서 이 부분 4번 리을도 틀렸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156번. 피고인 및 피의자에게 보장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서 156번에 딱 보면은 1번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접견 불허가 처분이 없다 하더라도 변호인의 접견 신청일로 상당 기간이 경과, 접견 신청일이 경과하도록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침해로 보고 접견의 지연은 침해와 동일시 보고 2번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수사기관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피신조서는 위수중 전문법칙 위반임과 동시에 위수중 처리죠. 세 번째, 수사기관이 피의자 신문에 앞서 고지해야 할 사항에는 진술 거부권과 함께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뭘 고지하죠?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행한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쓰고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고 그 다음에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 기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일개유 불변을 고지하죠. 네 번째, 법정 옆에 피고인이 대기실에서 대판 대기 중인 피고인이 공판 20분을 앞두고 호송교도관에게 접견을 신청했는데 교도관이 이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침해한 것이다. 사실 이렇게만 내놓으면은 할 말이 없어요. 이거 사실 이렇게만 내면 안 돼요. 시험 내는 사람이. 이 사안은 20분을 앞두고 교도관에게 신청했지만 허용하지 않은 거예요. 해설을 보세요. 이거 이제 그 사이에 다른 문제들이 있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해설로. 여기 사안 보면 구속 피고인 변호인 몇 점 교섭권 독자적으로 존재한 게 아니라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와 피고인의 인권보호라는 형사소송 절차의 전체적 체계 안에서 의미를 갖는 것이다. 그래서 변호인 면접 교섭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되지만 형사소홀차의 위와 같은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제한이 가능한데 다만 그 제한은 엄격한 비례 원칙에 따라야 되고 시간, 장소, 방법, 일반적 기준에 따라 중립적이어야 되는데 여기 사안을 보시면 법정 옆 피고인 대기실에서 대기하던 중 재판 시작 전 20분 전에 교도관 김먼머에게 변호인과의 면담을 요구하였는데 바로 요것 때문에 그래요. 대기실에는 청구인을 포함한 14명이 대기 중이었고 11명이 살인미수, 강간치사 등 강력범죄자. 반면 대기실에 근무하는 교도관은 딱 2명밖에 없어가지고 또한 변호인과의 면접에 관해서 사전에 서면이나 구두로도 아무런 신청도 하지 않고 그래서 청구인을 만나고자 하는 변호인이 법정에 있는지조차 만나고자 하는 변호인이 법정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잠깐 대기 왜냐하면 이 14명 놓고 1명 나갔다가 무슨 일 발생할지도 모르니까 어쩔 수 없이 기다려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 이때 교도관이 개호 근무 준칙상 접견 절차를 무시하고서라도 청구인의 변호인과의 접견을 허용하라면 법정에 들어가 찾은 후 면담의 비밀성이 보장되고 개호에 문제가 없는 공간을 찾아서 면담해 줄 수밖에 없지만 이 상황에서 면담을 위하여 이와 같은 행위를 해줄 경우 어떤 교도행정 업무에 치명적 위험이 있을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최근의 판례 현실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한계범위 바뀌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20분 전에 신청한 거 안 된다.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이런 특수상황 14명이나 있고 강력범죄자들이고 그래서 안 된다라는 판례입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나오면 계속해서 나오니까 이 판시 이 지문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문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에 대해서 부합하지 않는 것. 자, 현행법상 실제 접견 중인 경우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 그 다음 접견 신청일이 기나도 상당 기간 허용되지 않는 것.
불허 처분과 동일시되고, 세 번째, 수사기관에서 구금장소 변호인의 접근, 구금에 관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사실, 그와 같은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독립한 상소 이유가 될 수 없다.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앞서 정리했는데 이거 상소 이유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접견교통권 침해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361조의 5.1호라든지 383조 1호에 판결에 영향 미친 법령 위반, 이걸로 상소 이유를 포섭하는데, 그래서 판결에 영향 미친 법령 위반,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독립한 상소 이유가 될 수 없다 해서 상대적 상소 이유라는 얘기예요. 네 번째,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침해와 달리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 침해되면, 혹은 변호인 접견 이전에 혹은 비변호인, 이것은 임의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증거능력 인정하고요. 다섯 번째,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이건 아주 최근에 쌍용차 접견 사건인데, 구체적 시간적 장소적 상황에 비춰 현실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접견하는 것은 정당한 접견교통권 행사가 아니어서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변호사인 피해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연행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부탁한다는 일단 공문을 받고, 또한 현장에서 변호사 신분증을 제시, 변호인이 되려는 자로서 접견을 요청했다. 이게 이제 시위, 그러니까 노조 파업을 하는 현장에서 경찰관이 이 파업자들을 체포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분증 보여주고 접견하겠다 하니까 오히려 야, 저 새끼 뭐야 하고 해서 이 변호사도 함께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안인데, 이 변호사 현행범 체포도 위법하고 이 접견교통권 신청은 적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접견교통권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이고요. 다음 문제. 보석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유효한 구속을 전제로 하죠. 유효한 구속을 전제로 해서 이 구속의 잠정정지이잖아요. 그래서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할 때 보석 요건 역시 효력을 상실한다. 이것은 보석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구속이 없어지니까 석방 상태가 확정이 된다는 거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도 보석이 가능하고, 보석 청구권자는 형법 배직 고가 변동, 틀렸죠? 형법 배직 고가 변동인데 형법 배직만 썼으니까. 그 다음 구속 또는 보석을 취소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된 때 몰취하지 않은 보증금은 7일과 관련이 있다. 7일 내에 환부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159번. 보석제도에 관한 다음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재판장은 보석 허가 결정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그 다음에 의견 청취 절차는 본질적인 부분 거치지 않은 채 허가했으면 취소돼야 되는 게 아니냐. 보석이 적정한 이상 절차상 하자만을 들어 취소할 수 없다는 게 판례고요. 세 번째,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이제 7일 이내 결정해야 되고, 상소 기간 중 상소 중에 사건 105조입니다. 소송 기록이 원심법원에 있으면 원심법원에서 해야 되고요. 160번. 보석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의 변호인, 법정 대리인,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자매. 여기 직계 존속이라고 되어 있네요. 직계 친족인데, 근데 원래 직계 존속도 직계 친족에 들어가니까 오케이, 직계 존속,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는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2번, 보증금의 필요적 몰수 사건과 관련해서는 필요적 몰취 기억나요? 지방법원 단독 판사 관할 유죄 확정 후니까 유죄 확정 후고, 그래서 수소법원이 없어요. 그래서 단독 판사 관할. 소송 절차 계속 중에 보석 허가 취소는 1심 법원 합의부가 한 경우 당해야범. 소송 절차 계속 중에는 수소법원에서 하는 거고, 그러나 이건 유죄 확정 후에는 단독 판사 관할. 세 번째,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감치 결정 즉시 항고, 항상 이런 감치나 과태료는 즉시 항고가 가능하고요.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되면 보석 조건은 즉시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보석에 관한 문제까지 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이번 강좌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